네, 반갑습니다. 해커스 임용생물 정단입니다. 8월 이제 1주차 제목을 미생물학이라고 이제 붙여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풀이가 남은 과목들이 조금 많습니다. 미생물학부터 유전, 분류학, 그리고 발생학, 생태학, 발생도 조금 나눠보면 앞쪽에 분열과 관련된 생식과 관련된 생식 부분도 또 달려 있고, 그래서 양이 상당히 많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미생물학부터 하는데, 미생물학 하고 나서는 바로 좀 큰 단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큰 단위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발생이나 생태부터 먼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유전과 분류, 그리고 남아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면요. 다음은 네 종류의 세균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징을 요약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살모넬라가 나오고, 다음은 바실러스, 그리고 마이코플라즈마라는 게 나오고, 설퍼로보스라는 게 나옵니다. 종류에는 펩티도 글리칸의 존재 여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는 펩티도 글리칸이 있어요. 어쨌든지 바실러스에도 있고, 마이코플라즈마나 설퍼로보스에는 펩티도 글리칸이 없어요. 됐습니까? 페니실린에 대한 감수성이라고 보면 여기는 좀 덜 민감하고요. 여기는 아주 민감하답니다. 두 개는 내성이 있어요. 세포막을 가지는 지질, 그래서 브랜치드 나누어져 있는 브랜치드 패티애시드의 존재 여부, 대부분 없다, 대부분 없다, 없음, 여기에만 일부 있습니다. 됐나요? 유전 물질의 GC 함량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전 물질이 견고하냐를 나타내는 50%, 50%, 30%, 65%네요. 그러면 1번에 나오는 그람 염색을 하면 이라고 했어요. 하나씩 나올 때 초기에 문제 수가 좀 적다 하더라도 필요한 것들은 마지막으로 한 번씩 정리를 합시다. 별건 아니지만 그람 염색을 보면 기본적으로 그람 염색은 세균을 그람 양성균과 음성균 두 분류로 나누는 거죠. 시작이 뭐냐면 첫 번째가 사실은 뭐 열 고정하고 그 다음에 건조시키는 걸 제외하면 첫 번째가 크리스탈 바이올렛을 처리하죠. 됐습니까? 크리스탈 바이올렛을 처리하면 색깔이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보라색이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때 구분을 하면 그람 양성균하고 그람 음성균으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그람 양성균이에요. 포지티브의 균이고 음성균이에요. 여기에는 색깔이 어떻게 되냐면 보라색으로 되겠죠. 그래서 색깔이 보라색, 그리고 음성균도 보라색이 된다. 그리고는 처리하고는 항상 중간 과정에 하는 게 있습니다. 처리하고 뭐 하죠? 수세 과정을 거치죠. 됐나요? 씻어내는 과정을 거치고, 두 번째로는 매염 처리를 하죠. 그러면 매염 제로는 뭘 쓰냐면 요드와 칼륨을 씁니다. 아요딘이나 칼륨을 쓰죠. 그러면 색깔은 똑같이 더 공고히 되기 때문에 보라색 변화가 없어요. 보라색이죠. 매염의 처리를 하는 이유는, 이 매염 처리의 이유는 뭐냐면 즉 세포와, 그러니까 세포막과 세포벽과, 됐나요? 세포와
염색약의 결합을 높이는 거다. 그러니까 염색이 잘 되게 만들어 주는 거죠. 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실은 실제 실험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탈색의 과정을 거치는데 일반적으로 에탄올을 쓰죠. 됐습니까? 일반적으로 에탄올을 쓴다. 탈색을 해버리면 양성균은 그대로 탈색을 해도 보라색을 띄어요. 그런데 음성균은 탈색을 하면 즉 보라색 색소가 빠져나가 버려요. 즉 구멍이 뻥뻥뻥 뚫린다. 세포벽에 구멍이 뚫리면서 표현을 하얗게 된다기보다 그냥 색깔이 나지 않는 것들 흰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는 여기에서 1, 2, 3, 4번 네 번째는 대조, 대비 염색을 합니다. 그래서 대비 염색을 하면 여기에 대비 염색의 약은 사프라닌 O, 사프라닌을 써요. 샤프라닌이라 해도 되고 사프라닌 O를 씁니다. 그러면 어쨌든지 기본적으로 보라색이 염색돼 있기 때문에 대조, 대비 염색약을 처리해도 튕겨나버려 염색이 안 돼요. 그래서 그대로 보라색이고 여기에는 무슨 색이 되냐면 새롭게 사프라닌 O에서 붉은색이 되죠. 이거에 대한 차이가 뭐냐면 양성균은 펩티도 글리칸층이 두껍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의 차이는 세포벽에 펩티드 글리칸층이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두껍다. 그러면 반대로 음성균은 층이 얇다 이렇게 되는 거죠. 펩티드 글리칸층이 두껍다, 얇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사실은 그림상으로는 이런 거죠. 요게 펩티도 글리칸 층이에요. 펩티도 글리칸 층이다. 그러면 여기에 세포막이 있으면 이 사이에 사실은 크리스탈 바이올렛, 보라색이 스며 들어왔단 말입니다. 됐어요. 탈색을 해도 여기 펩티도 글리칸 층에 파괴가 별로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그대로 있으니까 보라색으로 보이는데 음성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펩티도 글리칸 층은 되게 얇죠. 됐나요? 그 외에 다른 뭐 지단백질도 있고 나머지 물질들이 존재해요.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 보라색이 스며들었다 하더라도 그 외에 탈색 과정에서 뭐가 돼버린다고요? 탈색 과정에서 이런데 구멍이 뚫리면서 여기에 있는 보라색이 유출돼 버리죠. 그리고는 새롭게 염색하는 대비 염색약인 사프라닌 O에 의해서 들어왔으니까 결국 붉은색으로 바뀐다. 이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그람 양성과 음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이것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지만 됐나요? 이런 것들은 뭐 4점짜리는 절대 나오지 않는 문제죠. 그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단답으로 묻는 정도. 용에게 시약의 뭐 이름을 묻는다든지 왜 그렇게 한다든지 간단한 것들입니다. 펩티도 글리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이 청에 좀 더 이어가면 펩티도 글리칸은 기본적으로 특이한 아미노산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L체를 가지는데요. 여기에 펩티도 글리칸, 세균은 D체의 아미노산을 가져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펩티도 글리칸 층은 아미노산을 보면
D에 이건 한번 물었습니다. D에 뭘 가지죠? 글루탐산, 아미노산 기준으로 됐나요? 글루탐산도 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D체에 알라닌 이런 것들도 가져요. 이런 D체를 가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백질을 분해하는 단백질 펩티드 가수 분해 요소 됐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하다는 거예요? 저항적이다. 됐나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가수 대해 저항적이다. 그래서 잘 나눠지지 않는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아미노산 말고 특이한 당물질을 가지더라. 됐어요. 당물질을 가지더라. 그러면 이 당물질은 N 아세틸 글루코사민 N 아세틸 묘람산 뮤라믹 애시드를 가진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같이 기억하실 게 야, 이렇게 하나를 풀면 한참 걸리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당물질에서 보통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죠. 리소자임, 보통 침이나 눈물, 외분비에 들어있는 물질에 들어있는 리소자임과 저기에 이야기하는 페니실린이죠. 그러면 펩티도 글리칸을 어쨌든지 저해하는 물질 중에 만드는 거 저해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페니실린이다. 이 페니실린의 역할은 뭐 하는 거냐 하면 즉 펩티도 글리칸이 만들어지는 펩티드기 전이 요소를 저해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뭐냐 하면 여기다 할게요. 이 당물질 펩티도 글리칸이니까 당물질의 배당 결합을 끊어버려요. 됐나요? 그게 뭐가 되냐면 이 당물질의 배당 결합을 끊어버리는 게 라이소자임, 리소자임이 된다. 요것들. 그래서 결국은 맨날 연계해서 묻는 거는 왜 얘는 페니실린이 작용하지 않느냐, 왜 사람은 페니실린을 먹어도 문제가 안 되느냐, 왜 리소자임에 대해서 얘만 저해를 받느냐, 결국은 뭐예요? 펩티도 글리칸이라는 물질을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 그걸 세포벽으로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큰 관건이죠. 그럼 여기에서 보면 그람 염색을 하면 살모넬라균은 음성으로 바실러스는 양성으로 나타나는데요. 두 종의 세포벽에 펩티도 글리칸 됐나요? 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람 염색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 이 두께의 차이죠. 살모넬라는 뭐라고요? 음성이니까 얇은 펩티도 글리칸 층을 가지고 그 다음에 바실러스는 뭐라고요? 두꺼운 펩티도 글리칸 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 됐습니까? 두 개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 두께의 차이, 펩티도 글리칸을 가지지만 두껍다, 두껍지 않다 의 차이로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위에서 열에 대한 내성이 가장 큰 세균과 그 다음에 삼투 현상에 용일되기 쉬운 세균, 특이한 게 이 세균에 대한 배경 지식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설포로보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온천이나 뜨거운 데 사는 애예요. 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열에 대한 내성이 높다라는 게 아니고 뭐가 유전 물질의 GC 함량이 65%로 다른 것들에 비해서 훨씬 높죠. 이 말은 환경이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환경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전자 변화가 최대한 없으려면 삼중수소결합을 하는 GC 염기가 가장 많은 게 좋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뭐 GC 물질의 함량에 따라서 설포로보스가 열에 대한 내성이 가장 클 거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A다. 그리고 삼투현상에 의해 용혈이 되기 가장 쉬운 건 뭐냐면, 얘는 세포벽이 펩티도글리칸은 없는데, 설포로보스 같은 경우에는 유사 펩티도글리칸 같은 위라고 부르죠. 슈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됐나? 슈도 펩티도글리칸 등이 존재하는 거고요. 마이코플라즈마는 뭐냐면 세포벽이 존재하지 않아요. 됐어요. 그래서 삼투에 굉장히 취약하다고요. 가장 작은 세균 중에 하나인데 세균인데 마이코플라즈마는 특별한 세포벽을 가지 않음으로써 뭐 이 삼투 현상에 대해서 터지기가 쉽다. 세포벽이 따로 뭐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다. 세포벽이 없다. 마이코플라즈마.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고 밑에 3번도 마찬가지예요. 마이코플라즈마와 설포로보스가 페니실린에 대한 내성을 갖는 이유 둘 다 내성이네요. 페니실린은 뭐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세균의 세포벽을 이루는 펩티도글리칸의 합성을 저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기는 펩티도글리칸으로 안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페니실린에 대한 내성을 갖는 이유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진짜 심플하게 쓰면 세포벽으로 펩티도글리칸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또는 펩티도글리칸층의 세포벽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제일 무난한 거고요. 간단한 거고 그걸 좀 더 풀어서 쓰겠다라고 말하면 페니실린은 펩티도글리칸 형성에서 뭐 펩티딜 트랜스페라제 전이효소를 저해하는데 이 두 세균은 펩티도글리칸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뭐 길게 쓰셔도 되고 어쨌든 펩티도글리칸에 대한 이야기로 쓰시면 되겠다. 됐나요? 그 이야기로 쓰시면 되겠다. 자, 최근에 제기된 3도메인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최근은 요즘 최근이 아니라 옛날 최근 됐나요? 그래서 3도메인 분류 그러면 3도메인은 뭐예요? 진정세균 됐나요? 또 도메인 영역 그 다음에 고세균 영역, 진핵생물 영역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3도메인이라는 건 사실은 진정세균 영역, 그 다음에 고세균 영역, 진핵생물 영역으로 나눠지죠. 이것들이 나눠지는 거에 여러 가지 구분 기준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건 저번에 과교로는 한번 물었던 것 같은데 rRNA의 분석 됐나요? 그래서 rRNA, 리보소멀 RNA 분석을 통해서 사실은 3도메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들. 자, 따르면 진정세균, 고세균, 그 다음에 진핵생물을 나눈다. 과거 고세균이 이 세균이다 보니까 진정세균보다 더 원시적일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옛날 거고 이게 그 다음 거고 그 다음 이렇게 됐을 거야. 더 옛날 걸로 봤는데 오히려 얘가 누구하고 친하냐면 친하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진핵생물과 좀 더 유사면이 많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깝더라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근거 됐나요? 그러면 첫 번째가 DNA 복제나 약간 넓게 적은 겁니다. 전사의 과정이 진핵과 더 유사하다.
라는 거. 진액과 더 유사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세균은 RNA 중화효소가 3개이다. 진정세균은 RNA 중화효소가 하나인데요. RNA 중화효소가 3개이다. 됐나요? 단백질 합성이 포밀 메사이온이 아니라 세균이 아니라 메사이오닌으로 시작하더라. 리판피신에 대한 감수성이 없어요. 됐나요? 리판피신에 대한 감수성이 없고, 그리고 타타박스 바인딩 프로테인을 사용하더라. 이거 외에도 굉장히 분류는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분류나 기타 다른 세균의 측면에서도 이것들은 한번 지켜봐라. 분류나 다른 측면에서도 이것들은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다. 분류나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라 라는 것들. 그런 거 3가지만 드시오. 요즘은 3가지만 드시오 이렇게 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를 쓰시오, 2가지를 쓰시오, 위에 관련된 거를 쓰라 이런 것들은 나오니까요. 잘 좀 봐두시면 좋겠다. 됐나요? 요거 자, 3번입니다. 3번인데 대장균에 어떤 HFR이라고 했죠. 한번 조금 시간이 돼도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합시다. 뒤에 안 하면 되니까. 대장균 아니면 그냥 일반 세균은 자신의 유전자 전달 방식에서 크게 2가지를 나눕니다. 크게 분류를 하면 하나가 수직적 전달 방법. 그건 그냥 뭐 하나의 개체에서 생식을 통해서 또 다른 개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균의 전달. 또 다르게 이걸 말하면 뭐라 부르냐면 재조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크게 2가지로 나뉜다. 그게 하나가 수직적 방법이라는 게 있고요. 또 다른 하나가 수평적 방법이라는 게 있다. 그 수평적 방법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꾸 나올 것 같아요. 자꾸 나온다는 게 미생물 하면 이 3개 중에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뭐 이번에는 형질 전환일 것 같아. 그 뭐 렉 단백질이나 렉 다 외워둬야 될 것 같아. 이 꼼꼼히 그 이제 세부적인 그 나온 거에 더 추가해서 세부적인 단백질 이름이나 이런 것까지도 잘 좀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직적 방법은 사실은 그냥 생식입니다. 자손을 이렇게 놓는 것. 그 다음에 수평적 방법에는 3가지가 있는데 이걸 좀 하여튼 이상하게 저는 계속 이게 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모의고사에 힘을 실어 좀 내면 똑같이 이런 부분들을 본 거야 라고 하고 형질 전환을 낸다 하더라도 기억에 해당하는 물질을 쓰라 이 물질은 처음 보는 건데 이런 것들 됐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구석에 쓸데없는 거 말고 이렇다라는 거. 수평적 방법에는 첫 번째가 형질 전환이 있죠. 됐습니까? 형질 전환이 있다. 두 번째가 형질 도입이 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접합이 있는데 세부 기작들은 나올 때 보면 될 것 같고요. 형질 전환에 관여하는 건 사실은 뭐에 의해서냐면 외부의 DNA, 유리 DNA 됐나요? 주변 세포가 죽었다. 그의 분해에 의해서 나오는 기본적인 DNA들, 유리 DNA가 될 수 있고요. 형질 도입은 박테리오파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하지 마시고 세균에 대한 이야기니까 박테리오파지라고 쓰시면 되고, 접합은 F 플라스미드가 F 인자, F 플라스미드고요.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됐나요? 얘는 유전자 지도를 작성하는 방법이죠. 동시 형질 전환, 얘도 접합은 됐나요? 접합은 이게 따로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이렇게 안 나와 있다라는 게 뭔 말이냐면 접합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나와 새카만 블록처럼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 명칭이 있어요. 실험자는 뺀다 하더라도 접합 중단 실험, 그러니까 시간별로 접합을 중단해 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접합 중단 실험, 접합 중단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재조합 때는 사실은 이 부분은 재조합 DNA의 출처처럼 되겠죠. 어디에서 왔느냐 라는 거고, 얘는 뭐 할 때 그 순서를 따질 때 유전자 지도 작성할 때 됐습니까? 유전자 지도 작성할 때의 이야기다. 유전자 지도 작성할 때의 이야기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사실은 또 좀 필기를 할 거지만 접합시켰다라고 해요. 근데 이름이 HFR 균주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F 플러스 F 마이너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볼 게 뭐냐면 HFR 균주, HFR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됐습니까? HFR. 그러면 이게 뭐예요? 주 게놈에, 주 염색체에 뭐가 삽입되어 있다고요? F 인자가 삽입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체에 삽입되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플라스미드 인자, F 플러스, 그러니까 F 인자가 따로 떨어져 있는 거, 조그만하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어디로요? 즉 상동 재조합되어서 주 게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큰 덩어리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HFR이라 부른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에 문제로도 나오는데 특징들 한 두 가지만 딱 볼 필요 있어요. HFR은
접합할 때 F인자를 완전히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접합 시 F인자를 모두 전달하지 못한다. 전달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진짜 심플하게 얘기하면 접합 시간이 짧아서 시간만 오랫동안 준다면 뭐라고요? 다 통과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접합 시간이 매우 짧다. 됐나요? 접합 시간이 매우 짧다. 됐죠? 접합 시간이 짧은 것도 짧은 건데 얘들이 예를 들어서 또 일반적으로 접합에 또 접합을 통해서 유전자를 전달할 때 보면 즉 한쪽 방향만 복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잘려지면 한쪽 방향만 쭉 가서 만들어주는 형태.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이렇게 가서 뭐 하는 게 아니고 한쪽 방향은 복제. 그러니까 일방향 복제만 일어나서 바꿔주는 겁니다. 됐나요? 뭐 회전한 복제 뭐 이런 것처럼 한쪽 방향은 복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더더욱 시간이 더 짧아요. 됐나요? 그래서 시간이 더 짧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 HFR은 꼭 주게놈 염색체가 뭐 할 때? 복제할 때 전달이 돼요. 왜냐면 가만히 있는데 전달되는 게 아니고 복제할 때 빠져나오면서 한 가닥이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HFR에 의한 염색체 전달은 복제 시 복제할 때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너무 적는 걸 많이 적어서 하나만 딱 이렇게 집어서 얘기하면 추가는 뭐냐면 HFR 균주가 만들어질 때 이 F인자가 어디에 어떻게 끼어들어가냐에 따라서 다양한 조합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주게놈 염색체에 쉽게 말하면 이 부위에 들어가느냐 F인자가 이렇게 들어가느냐 이렇게 들어가느냐 이렇게 들어가느냐 들어가는 위치와 방향,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유전자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쉽게 말해서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주게놈 염색체가 A, B, C, D 이렇게 있었어요. 됐나요? 그러면 얘가 A 앞에 들어가느냐, AB 사이에 들어가느냐, 뭐 CD 사이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유전자를 전달해 줄 때, 즉 HFR 일부와 A를 전달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다양한 조합들이 가능하다고요. 어디로 F인자가 삽입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유전자의 조합 전달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3번 문제를 보면 문제는 더 심플합니다. 됐나요? 문제는 기본적으로 심플해요. 자, 여기에서 보면 요렇게 그림이 나와 있었어요. 그럼 나와 있었다, 표가 나와 있었다. 그러면 락 유전자를 재조합되는 데는 18분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는 9분, 25분에 제일 빨리 있는 거. 어쨌든지 HFR에서 여기가 잘려져서 최초로 가까이 나갔다는 게 제일 빨리 재조합됐으니까 이거 아지드 저항성 유전자가 제일 빨리 나갔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9분, 그 다음에 11분이라는 건 2분 차이라고요. 나가면서 9분째, 그 다음에 또 이어지면서 또 2분 후에 이렇게 됐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접합에 대한 시간을 보면, 중단을 시키는 시간을 보면 유전자 사이의 거리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유전자와 톤 A 저항성 유전자, 이 두 유전자가 가장 가까이 있다. 짧은 시간 간격으로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유전자다 라고 해서 유전자의 종류를 쓰라 라고 말하면 여기에 저항성 유전자와 톤 A의 저항성 유전자 이렇게 되겠다. 됐나요? 그 이유는 뭐냐 라고 물어보면
플라스미드는 뭐라고요? 한 방향으로 복제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방향으로 복제가 이루어지고 뭐 그 이유는 요거죠. 다른 거죠. 그 이유는 유전자 쓰고 HF8 균주의 접합 상대인 F-균주가 접합 과정을 마치고도 플러스로 안 만들어지는 경우, 이걸 설명해라 하면 이것 두 개의 시간 간격이 짧다 순차적으로 들었는데 그것들인데 그 설명이 아니고, 여기에 F-균주가 왜 F+균주로 완전히 안 바뀌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뭐 복제가 한쪽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접합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다. 됐나요? 복제의 일방향성과 그 다음에 짧은 접합 시간. 됐나요? 이게 가장 크다. 그 중에서 더 큰 건 뭐냐 하면 짧은 접합 시간. 됐나요? 짧은 접합 시간. 자, 약 한 1시간쯤 버틸 수 있겠어요. 힘들면 잠깐 5분이라도 물 한 잔 마시고 갈 거고요. 버틸 수 있을 거면 표정들이 사뭇 다 달라서 예를 들어서 버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한 7, 그거 할까요? 7, 8분만 쉬었다 갈까요? 그대로 가도 되겠어요? 이거 뭔데요? 꼬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쉬었다 가자를 말하는 거예요? 고. 4번은 잠깐만 좀 넣어주세요. 제가 뭘 하고 싶은 게 뭘, 그, 공식은 아니고 뭘 적용해서 좀 심플하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가 하나 맞는지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 아까 잠깐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렵거나 특이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뒤에 보면 6번? 7번? 문제하고 비슷한데, 여기에서 좀 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방식이 있어서 그 방식을 확인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시간은 뭐 걸리는 그런 것들은 아닌데 하나 확인할 게 있어서 4번을 잠깐만 두고 갈까 합니다. 그래서 4번은 기존의 풀이 방식 말고 잠깐 다른 거 하나 확인만 제가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5번을 보면 이상하게 뭐 점쟁이는 아니지만 아까 그 수평적 유전자 전달을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그 다음에 5번에 있는 이런 왠지 뭐 세대 시간 이런 것들이 또 한번 이제 좀 더 복잡하게 로그 값 주면서 좀 더 복잡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상하게. 근데 맞으면 좋겠어요. 5번도 필기할 게 조금 있습니다. 문제 자체는 또 어렵진 않은데 어떤 내용 자체의 필기를 좀 잘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제가 다시 한번 뭐 간략하게나마 그리면 좀 길게 설명을 하려고 기본적으로 요렇게 요렇게 꺾입니다. 그러면 이쪽은 뭐냐면 배양의 시간이겠죠. 시간이 되고 이쪽은 살아있는 생균수에 대한 원래는 지수값이에요. 로그 지수 됐나요? 로그 지수값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생균수 로그에 대한 값입니다. 원래. 자, 이렇게 보면
이게 일반적으로 세균을 회분 배양해서 키우는 겁니다. 그냥 세균을 배지해서 키우는 건데 시기의 이름을 알아야 되겠죠. 이 시기가 뭐라 부르냐면 유도기. 됐나요?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지연기, 또 어떤 책에는 준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도기. 그 다음에 이 기간은 뭐냐면 대수적 증가를 하는 대수기, 다르게 말하면 지수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쓸 때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진짜 쓸모없는 생각인데 지수기 이러니까 꼭 그 사람 이름이 김지숙 이렇게 있잖아요. 지숙이는 입에 왠지 제 친구 중에 지숙이가 없는데 엄청 이름에 익어요. 그러니까 지숙이 이렇게. 그래서 대숙이, 지숙이라고도 부르고요. 이쪽은 뭐라 부르냐면 정직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사멸기라고 부릅니다. 유도기의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은요. 유도기 아래쪽으로 갈게요. 유도기는 첫 번째가 시기적으로 요약으로 적을게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기입니다. 됐나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기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수 어떤 생장 인자들, 그리고 필요한 효소들, 됐나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 됐어.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낸다. 이때는 보통 자라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세포의 개수는 세포의 개수는 안 늘어요. 그럼 세포가 사이즈가 커진다. 그래서 이때는 요거는 뭐가 있냐면 이런 거 ATP, 다음에 뭐가 있겠어? 필수 보조 인자들, 그 다음에 리보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여기에서는 세포수 증가가 아니다. 그러니까 없어요. 됐나요? 세포수 증가가 아니고 세포 크기가 증가한다. 됐나요? 세포 크기가 증가한다. 그리고 이 다음 대수기로 넘어가기 직전까지 뭐 하냐면 DNA를 복제를 하고, 됐나요? DNA 복제를 하고 분열을 위한 사이즈 준비를 하는 겁니다. DNA 복제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DNA 복제도 이루어진다. 자, 이런 것들 알아둬라. 단 유도기나 지연기라 부르는 유도기는 즉 동일한 배지에 옮겼을 때는 나타나지 않거나 매우 짧다. 됐나요? 왜? 동일한 환경이니까. 그렇다. 자, 사실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대수기입니다. 됐나요? 대수기다. 대수기 때는 세포 질의 양이 늘어나는 속도와 세포 분열 속도가 같아요. 그러니까 세포의 개수는 늘어나는데 사이즈가 그렇게 커지진 않아요. 늘어나면 딱 그 정도로 쪼개지다 보니까 크기는 비슷하다. 세포의 크기는 세포 질 합성의 속도와 분열 속도가 같으니까 사실은 세포의 크기는 일정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세포의 크기는 일정하게 된다.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이때
물리화학적 감수성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제일 취약해요. 이때가. 됐나요? 세균의 입장에서 볼 때 제일 취약하다. 빨리 뭐라고 해야 되죠? 빨리 사라지게 된다? 처리하면 빨리 죽는다? 그러니까 이때 뭔가 약품 처리하면 빨리빨리 죽는 거죠. 요런 형태들, 요런 형태들. 자, 그리고 이 포인트를 한번 보면 대수기에서 정지기로 넘어가는 이 포인트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필수 양분 고갈, 노폐물 축척입니다. 이때는 이제 자라기 위해서 필수 양분, 물질, 이 고갈되거나 그리고 심하진 않지만 어쨌든지 노폐물이 축적되는 상황에서 이제 대수기가 끝나고 정지기로 들어갑니다. 됐나요? 대수기가 끝나고 정지기로 들어가게 된다. 정지기 때는 세포 수가 최고로 많습니다. 어쨌든 생균 수가 살아있는 생균 수가 최대로 많아요. 세포 수가 최대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때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내생포자를 형성하는 시기이다. 됐나요? 내생포자를 형성하는 시기이다. 됐어요. 내생포자를 형성하는 시기다. 하나 더 요거는 나중에 옮겨 적을 거고 일단 3일기로 넘어가면 3일기 때는 이게 이렇게 대수적 사멸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는 게 아니고 즉 대수기가 이렇게 가파른에서 올라가듯이 대수기처럼 반대 데칼코마닌처럼 그래서 대수적인 사멸을 한다. 됐나요? 대수적인 사멸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왜 사멸기가 일어납니까? 라고 말하면 여기에 먼저 적는 게 낫겠네요. 필수 영양분이 아니라 그냥 양분 고갈이 없어요. 그냥 필수만 고갈됐다는 게 아니고 완전입니다. 완전 고갈이에요. 완전 양분 고갈과 그리고 뭐가 있냐면 그냥 노폐물이 아니라 이제는 독성 노폐물이 축적돼요. 이제 죽는 거죠. 그냥 진짜로 독성 노폐물이 축적된다. 예전에 이론할 때 했는데 뭐라 모르겠어요. 이제는 나올 때가 됐다. 이제는 나올 때가 됐다. 라고 제대로 나올 때가 됐다. 라고 되는 게 뭐냐면 이 정시기 때 꼭 나와라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한번 저하고 기아 단백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그러니까 여기서 기아는 이제 굶주려서 만들어지는 단백질 기아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됐습니까? 근데 이 기아 단백질이 중요한 건 명칭이 그 기아 단백질이라 불러요. 근데 역할이 뭐냐면 이 기아 단백질의 역할이 세균이니까 하나는 뭐 한다고요? 펩티도 글리칸층을 굉장히 단단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펩티도 글리칸층의 강화, 단단하게 만든다. 됐나요? 이것들은 펩티도 글리칸을 이룬 물질 사이에 연결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손 하나하나 잡고 있었던 게 또 연결 시켜가지고 굉장히 단단하게 그 경화시켜줘요. 단단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세포벽도 이렇게 만들고 두 번째는
DNA 결합 단백질을 만들어서 DNA를 보호해요. 됐나요? 이거는 사실은 나중에 고민을 좀 더 해서 모의고사나 이런 데 한번 출제를 하면 이거 이름을 물어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전공을 찾아보지 않으면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기아 단백질, 그 중에서 DNA 결합 단백질 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DNA 결합 단백질이 DNA를 보호해줘요. DNA 자체를 보호해준다라는 것들. 그리고 여기다 적으면 샤페론을 만들고 활성시켜요. 그래서 샤페론이 뭘 보호해주느냐 하면, 이거는 세포벽을 강화했죠. DNA를 보호했죠. 여기서는 뭐 해준다고요? 단백질을 보호해준다고요. DNA 보호와 단백질 보호. 이 세 가지 역할을 한다. 그때 만들어지는 게 기아 단백질이다. 됐나요? 미생물학적으로는 내생포자가 의미가 있습니다. 즉, 멸균을 해도 죽지 않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즉, 환경 상태가 맞으면 뭐 할 거예요? 발화할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발화라는 건 뭐 식물처럼 싹이 튼다라는 게 아니고, 세균이 다시 세균의 형태를 갖추고 기능을 한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생포자, 그리고 기아 단백질 같이 보시는 게 펩티드 글리칸층을 공고히 하고 DNA를 보호하고 단백질을 보호하는 기아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다. 자, 문제를 보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배양 시작 680분 후입니다. 배양을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배양 시작했다고요. 여기서부터. 이거 기억하세요. 여기서부터 배양 시작해서 680분 후 두 균주 A와 균주 B의 비율을 구해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아래쪽에서 보면 대수기에서, 전부 다 대수기에서 세대시간을 구하는 거예요. 측정된 세대시간, 앞서 지난 시간에 또 나왔던 것 같은데, 세대시간은 뭐죠? 즉 개체수가 뭐 하는 거? 2배로 증가하는데 걸리는 시간. 됐나요? 2배 증가에 시간이 뭐라고요? 세대시간이다. 세대시간은 공식을 하나 그대로 그냥 기억해 두시죠. 어떻게 기억한다고요? 일반적으로 일정 시간 이후의 개체수는 어떻게 돼요? 초기의 개체수에 곱하기 더블링 되니까, 됐죠? 2배의 n, 이때 n이 뭐가 된다고요? 이거는 나중에 최종 개체수, 어떤 시간에. 이거는 초기 개체수. 됐나요? 이게 뭐가 돼요? 세대 시간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로그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 그냥 외웁시다. 로그 2의 값은 그때 0.30 이렇게 갔잖아요. 그냥 0.3 이렇게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대 시간은 0.3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 세대 시간 0.3이 아니고 로그 2가 알겠죠? 막 이렇게 떠들다가 순간 제가 그 옆에 이렇게 여러분도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이렇게 발소리가 이렇게 나서 순간 그게 잠깐 이렇게 들어오나 뭐지 이렇게 정신이 팔려서 그래서 로그 2는 0.3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로그 쓸 게 없어요. 딱 맞게 해놨어. 자, 680분 후에요. 그렇다면 680분 후인데 개체수가 증가하지 않는 게 여기에 기본적으로 유도기가 4시간이에요. 4, 6, 24라고 하면 240분을 빼버리죠. 그러면 실제 여기서 대수기를 맞이하는 시간은 몇 분이냐면 440분이에요. 됐나요? 자, 440분 동안 균주 A는 40분마다 더블링이 된다고요. 그럼 40을 나누면 균주 A는 11세대라고요. 40분마다. 근데 균주 B는 44분마다니까 얘는 나누면 딱 10번째 세대.
요렇게 나눠줘요. 그러면 결국은 몇 세대 차이라는 거예요. 한 세대 차이. 똑같은 개체수 시작해가지고 두 배 가는데 너는 11번, 나는 10번. 그러면 몇 배 차이 난다고요? 2배 차이 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균주의 개체수 비율은 균주 A가 균주 B보다 2배 많다. 또는 이걸 답안 쓸 때는 그냥 뭐 비율의 차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뭐 2대 1 어쨌든 2배의 표시만 나면 됩니다. 서술로서 2배 많다라고 하시든 아니면 뭐 비율 2대 1이다. 균주 A 대 B의 개체수는 2대 1이다 라고 하시든 그 비율을 구하고 배양 초기에 A만의 생장을 억제하는 항생제를 최소 억제 농도 MIC 최소 억제 농도로 넣은 경우 배양 시작 12시간과 어디를 바라고요? 여기에 12시간과 그 다음에 24시간일 때를 봐라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래프 상으로 보면 각각이 다 자기의 속도에 맞게 증가를 해요. 그리고 어느 시점 14시간, 5시간, 6시간쯤 되면 이제 각각의 정지기에 들어간다고요. 그 말은 뭐야? 정지기에 들어가는 건 아까 여기에 말했잖아요. 필수 양분이 고갈되고 노폐물이 축적되어 이제 세포수가 안 늘어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12시간과 24시간 후에 균주 B의 개체수 A는 어차피 저해제 처리해서 A는 못 자라요. 됐나요? 근데 B는 12시간 동안에는 A가 못 자라다고 한들 자기의 증가 속도가 뭐 2배, 3배가 됩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12시간 때는 그 이전과 비교해서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변함 없다. 됐나요? 개체수 변함이 없다. 근데 24시간 때는 좀 달라요. 이건 같이 배양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양분을 같이 쓰는데 A가 못 자라니까 자기가 그만큼 속도로 자랐는데 이제는 A가 원래 그만큼을 먹었으니까 제로가 돼서 더 이상 못 자랐는데 A가 그만큼을 쓰지 않으니까 내가 A까지 써서 더 개체수가 늘어날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2시간일 때는 개체수가 변함이 없지만 즉 24시간일 때는 분명히 더 올라갈 거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균주 B를 보면 이렇게 그려질 거다. 여기는 변함이 없는데 훨씬 더 가서 이렇게 될 거다 라는 거죠. 더 시간이 훨씬 지나야 뭐 정지기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그래서 12시간 때는 변함 없다. 그리고 24시일 때는 개체수가 더 늘어날 거다. 증가한다. 라고 보시면 될 거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라고 물어보면 B세균의 생장은 A세균의 생장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12시간일 때는 변함없지만 뭐 24시간일 때는 뭐가 영양분이 아직 A가 번식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A가 사용하지 않은 양분을 이용하여 뭐 더 더 증식, 더 개체수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남아있는 양분을 통해 더 개체수를 늘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자,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를 가시면 생물 선생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중학교를 가면 과학 선생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생물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기준으로 되는데 간혹 연구를 할 일이 있거든요. 간혹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할 일이 있는데 그 연구를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나와 있는 원판 디스크법이에요. 원판 확산법. 디스크법. 됐나요? 이걸 제일 많이 하실 거다. 됐나요? 그래서 이걸 뭐 어렵진 않으니까 전혀 어렵지 않죠.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걸 써서 작품을 하시면 쉽게 빠르게 작품을 만들 수 있다. 됐나요? 근데 요즘은 하도 많이 해서 이거에 대한 수준이 옛날에는 있어 보인다 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원판 디스크법으로
세균 항생제에 대한 효과를 이제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각 항생제의 세균이 억제되는 반지름, 이렇게 동그라미 쳐둔 게 억제 반지름이에요. 즉 왼쪽의 그림과 오른쪽의 내용을 보면 억제된 이제 지름으로 측정했네요. 지름이 C가 제일 크게 나타나요. 제일 크게 억제한다라는 건 뭐 C가 가장 효과 있는 강력한 뭘로 작용한다? 항생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렵진 않은데 이 환자의 중이염을 치료하는데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는 항생제를 위 결과에서 고르시오라고 했죠. 그러면 C가 됩니다. 됐나요? C가 되고, 이 항생제를 투여한 후 환자의 몸에서 내성을 가진 변이체 세균이 발견되었다. 이 내성이 이제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막 이런 것들 된 거예요. 발견되었다. 이 세균이 항생제의 저항성을 갖게 될 수 있는 기작을 생리적 측면만 고려하여 두 가지 쓰시오라고 말했죠. 이건 미생물학, 예를 들어서 미생물학을 아마 배우셨을 텐데, 미생물학, 그러니까 학부 때 미생물학에 또는 외부든 뭐든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항생제 나오면 맨 마지막 즈음에 세균이 항생제에 대해서 저항성을 가지는 기작들 네다섯 가지, 다섯 여섯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들은 정말 중요해요. 이것들은 다시 또 물을 수 있을 거예요.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안 하더라도 위에 내용을 보고 뭐 어떤 기작이냐, 이런 기작, 이런 기작이 있다. 아까 꽃, 개화 뭐 이런 것들처럼, 그런 기작처럼. 자, 그 첫 번째 내용이, 이건 반드시 정리를 딱 해두세요. 어떻게 항생제를 했는데 죽었는데 돌연변이체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첫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즉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는 거예요. 찬찬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세균인데 항생제가 오면 나한테 들어와야 뭔가 영향을 미칠 거예요. 됐습니까? 물론 이 항생제 기타 등등의 효과들이 뭐 다른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첫 번째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작을 보면 첫 번째, 항생제가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러면 이거는 뭔데요? 막에 있는 포린 단백질을 변화시켜 버린다고요. 포린 단백질을 통해서 보통 들어오는데 이것들에 대한 포린 단백질을 변화시킴으로써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생제가 이런 거. 두 번째는 들어왔어요. 어쨌든지. 그러면 빨리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나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즉 뭘 만들어 버리냐 하면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는 유출 펌프를 만들어서 그냥 퍼내요. 퍼내. 그 물 퍼내는 양수기처럼 이렇게 퍼내 버린다.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퍼내지도 못했어요. 그럼 항생제를 분해시켜 버려요. 됐습니까? 그러면 항생제를 뭐 할 수 있는, 가수 분해시킬 수 있는 뭐 처리를 해버린다. 그래서 항생제를 화학적으로 변형을 시켜버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작동을 못하게, 구조를 다르게 화학적으로 변형시킨다. 예를 들어서 관여하는 것들은 분해시키거나 모양을 바꾸는 거. 대표적인 게
가수분해 효소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거 항생제를 못 바꿨어요. 뭐 어떻게 작용을 못 했어요. 그러면 특정 효소의 작용 부위를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항생제가 이제 내가 효소인데 세균 내에 있는 효소인데 항생제가 와서 나하고 탁 결합해서 나의 작용을 못하게 해요. 그럼 내가 요하고 결합 못하게 이렇게 바꿔버린다고요. 그래서 특정 효소의 구조나 활성을 변화시켜 버린다.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효소의 작용 부위를 변화시킨다. 활성을 변화시켜버린다. 라는 것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생명 유지를 위해서 내가 대장균인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 들어갈 거예요. 신호가. 그럼 거기에서 항생제가 차단을 한다든지 그 경로를 망가뜨린다든지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요. 세균의 입장에서는 항생제가 영향을 끼치는 그 경로 말고 뭐 대사 우회 경로를 작동시켜 버린다고요. 됐어요. 그리고 뭐 마지막은 아닌데 항생제 어차피 항생제 들어와서 너 이거 공격할 거면 이걸 엄청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뭐 효과가 없을 정도로.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항생제와 관련된 것들은 잘 좀 구분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항생제와 관련되는 것들은 잘 좀 구분을 해둬라. 그래서 요즘은 요구하는 게 점점 그런 것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뭘 요구하냐 하면 완전히 딱 암기로 딱딱 이런 건 아닌데 세균이라든지 아니면 바이러스라든지 그것들과 관련한 배경으로 한 뭐 복제, 전사, 번역, 특히나 전사 번역에 관련되는 저해제들을 어느 정도는 이제는 주는 것도 있지만 그냥 그 관계없이 던져버리는 것들, 클로람페니콜, 테트라사이클린, 엠피실린 또는 뭐 어떤 다른 물질들 이런 것들을 막 던지면서 이 정도는 뭐 어떤 기작을 하는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식으로 그냥 던지는 경우들이 좀 있다. 그래서 그런 페이지들을 보실 때는 뭐 다는 외우지 않는다 하도록 요렇게 하나씩 기억해라. 순간 하나 머릿속에 기억나는 출제된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만 툭 던지고 넘어갑니다. 예전에 분자생물학 할 때 같은데 프로마이신이 뭐 하는 거냐? 그럼 이제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프로마이신을 처리했다. 뭐의 유사체 뭐 이런 그 가물가물하죠. 그리고 시클로헥사미드 뭐 이런 것들을 툭툭툭 던졌을 때 이걸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것들 됐나요? 근데 생각보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외워도 까먹고 또 막 헷갈리고 그래요. 테트라사이클린 이러면 또 이거 합성 단백질 합성 어디 개시 신장 어디를 져야 하는 거지 막 이런 것들이 된다고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원액 진액을 나누든 어쨌든지 항생제와 관련된 것들이라도 됐습니까? 뭘 줘야 하는지 잘 좀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겠다. 모두 다를 외우면 좋지만 요즘은 설명은 안 해주니까요. 이 물질은 뭘 한다라고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막 다 던져두고 막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장균에서 세 유전자 A, B, C가 있었습니다. 상대적 위치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 같은 실험을 하였다. 야생형 균주, 됐나요? A, B, C 플러스 야생형 균주에 파지 P1을 감염시켜, 진짜 제일 많이 쓰는 게 P1입니다. 파지 P1을 감염시켜 용균을 일으켰다. 용균. 그 용균액을 이제 넣어주는 겁니다. 항상 이런 식의, 이거는 뭐 실험의 방법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바이러스에 의한 유전자 도입 됐나요? 형질 도입을 할 때 제일 쓰는 게 뭐 야생형의 박테리아 파지나 P1 똑같은 파지를 넣고 용균시킨 다음에 그 용균액을 처리한다고요. 어디 용균액 안에는 또 그 P1 파지 제조업된 게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처리한다. 그게 그냥 일반적인 실험 방법이에요. 유전자형 A 플러스가 100개인 A 플러스인 100개의 균주를 택하여 A 플러스를 딱 가지고 온 거예요. 플러스만 가지고 온 거예요. 택하여 유전자형을 조사한 결과 표와 같았다. A 플러스가 딱 전제로 됐나요? 이것들을 가지고 왔다. 됐나요? 그러면 100개가 됐죠. 그때 보면 심플하게 이건 풉시다. 이러한 원핵생물의 유전자 전달 방법의 종류는 무엇인가? 라고 말했어요. 그럼 뭐 형질 도입, 세 유전자의 순서를 결정하고 됐어요. A와 B 유전자의 동시 전달 상대 빈도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순서라면 세 개니까 순서는 가운데 뭐 껴 있는지만 보면 이거 앞뒤가 똑같은 거예요. 됐어요. 가운데 껴 있는 건 뭐죠? 개체수가 가장 적은 애. 됐나요? 그럼 그렇게 그냥 풀어버리세요. 뭐 설명하는 게 아니니까. 얘가 가장 적어요. 됐어요? 얘가 가장 적다라는 거. 얘 두 개 바뀐 사이에 뭐가 끼어 들어갔다고요? C-. 얘가 바뀌지 않은 게 그대로 들어가 있는 형태. 됐어요? 예전에 보면 우리 그 이중교차 이런 것도 막 구하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순서는 사실은 A,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요렇게 가는 건, 요렇게 가는 거죠. 가운데 C가 껴 있는 거. 요렇게 간다. 됐나요? 가운데, 얘가 제일 작은 게 가운데 거. 자, 그리고 유저 동시 전달 빈도를 구해라 하면, 뭐, A 플러스와 B 플러스예요. A 플러스와 B 플러스가 동시 전달된다라는 말은, 요 바뀐 개체수 100개 분의 3개와 7개, 그래서 100분의 10 0.1 이렇게 구합니다. 됐나요? 이건 간단한 부분들이었고요. 다음에 8번 이거 저 정리하다 보니까 8번 이거 분자생물학 할 때 하지 않았어요? 중복된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기억이 안 나세요? 그때 분자생물학 할 때 안 했었나 싶은데, 제가 말하는 것들은 다 이제 기억이 안 나네요. 그냥 쉽게 얘기하고, 이건 짧게 얘기할게요. 그냥 가볍게. 다른 설명들이 필요가 없어서. 파지 DNA가 대장균으로 들어오면, 대장균 들어오면 대장균 RNA 중화 효소에 의해서 그 파지 DNA를 이제 뭐 전사 번역시켜야죠. 발현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초기 단백질은 대장균의 RNA 중화 효소 소단위체 구조를 써서 내 거 번역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변형을 시킨다. 그럼 첫 번째 알아두실 게 뭐냐면, 파지 DNA가 들어가서 결국은 뭐 초는 누구 걸 이용한다고요? 대장균의 RNA 중화 효소를 이용해서 뭐 번역에 관여한다고요. 전사에 관여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쭉 변형시켜서 소단위체 구조를 변형시킨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 이 부분이 아마 밑줄이 될 겁니다. 이게 빠진 것 같아요. 구조를 변형시키거나 아니면 대장균 DNA를 분해하는 핵산 분해 요소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대장균 DNA를 다 끊는 거죠. 이런 것들을 수행한다. 다음에 나와보면 대장균 내에서 복제된 파지 DNA에 시토신, 사이토신은
HMC는 하이드록시 메틸 사이토신이에요. 그래서 사이토신은 HMC, 하이드록시 메틸 사이토신으로 대체, 이게 밑줄이고요. 됐나요? 있으면 이 하이드록시 메틸 사이토신에 당을 또 첨가해버려요. 그럼 이렇게 된다. ABC의 이유를 쓰라라고 말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대장균의 RNA 중화배소를 변화시키는 거. 야, 너 변화시켜가지고 나한테 맞게 내 거 뭐 해라고요? 전사해라고요. 됐나요? 그래서 뭐 대장균의 뭐 저거 변형시킬 부분으로써 대장균 니는 작동하지 마 이런 거죠. 그래서 대장균의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고, 됐나요? 파지, 자신의 유전자 발현 촉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대장균 변형시켜 버렸으니까 대장균의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고 자신, 즉 자신 파지의 유전자 발현을 촉진하기 위해서. 됐나요? 됐어요. 두 번째, 여기에 하이드록시 메틸 사이토신을 붙여버리는 이유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자기가 대장균 분해 요소 막 대장균을 막 이렇게 자를 거 아닙니까? 자기 걸, 지 걸 자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파지, 그러니까 자기 파지에, 자기 DNA 보호, 자기 유전자 보호를 위해서 자기 거한테 팍팍팍 박아두니까 내가 잘라야지 대장균 거 막 자르면서 자기 건 안 자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장균 DNA를 분해하는 핵산 분해 요소가 자기, 즉 자신의 파지, 자신의 파지가 이상한데 자신의 DNA를 자르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파지 DNA 보호조. 됐습니까? 그러니까 파지 DNA를 보호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뭐는 자르는데, 즉 대장균의 유전자 DNA는 절단하는데 파지 자신의 유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당을 첨가한대요. 당을 첨가하면 대장균이 뭘 가지고 있어요? 제한 요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 대장균의 제한 요소에 의해서 내 유전자가 안 잘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장균의 제한 요소로부터 파지 DNA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장균의 제한 요소로부터 파지 DNA 효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됐어요. 삼각형이 아니고 동그라미가 아니고 삼각형. 그래서 이 두 개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다는 게, 제한 요소, 뭔가 보호하는 건 내가 알겠는데, 이건지, 뭐 이런 것들. 됐나요? 근데 의미적으로는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나의 핵산 분해 요소, 내가 만든 것, 내가 DNA, 즉 대장균의 DNA를 자르려고 하는데, 내 건 잘리면 안 되니까 HMC, 하이드록시 메틸 사이토신으로 만들어 두고, 대장균이 분해할 수 있는 제한 요소, 그게 내가 잘리면 안 되니까 당을 붙여둔다. 그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참고하셔라. 근데 이것들은 딱 이대로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과학 기술을 한다든지 다른 문제에 이런 것들이 HMC가 결합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을 하는 이유라든지, 또는 여기 아니면 기억을 직접 물어본다든지, HMC 이런 걸 물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나올 수 있겠다. 됐나요? 요게 중간으로 껴서 물어보는 그 어떤 과정에서 대량으로 당이 붙어 있음을 발견했다, 이런 것들이라든지. 됐나요? 이런 것들로는 물어볼 수 있겠다. (9번) 문제는 제가 지금 열심히 빨리빨리 풀고 있습니다. 9번 문제는 오늘의 목표는 19번까지 였는데 몇 번까지 풀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예전에 제가 한번 그 말했죠. 요즘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즘 뭔가 일이 벅차고 할 때는 할 수 있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하고 있어요.
그림의 ABC는 HIV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경과 시간에 따라 혈액 내의 HIV 바이러스의 양과 그 다음에 T세포의 수, 항 HIV의 항체의 농도 이런 것들입니다. 쭉쭉쭉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시간이 연 단위예요. HIV는 며칠이 아니고 몇 년, 5년, 6년, 7년 이렇게 있어야 발병을 하고 그렇습니다. 잠복기가 길어요. 자, 나타낸 거다. HIV를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예전에는 뭐 바이러스 하면 HIV 나오다가 그 다음에 RSV 나오다가 막 이제는 좀 유행이 또 바뀝니다. 자, HIV 하면 딱 기억하셔야 될 게 역전사 바이러스다. 그러면 안에 가지고 있는 건 뭐다? RNA. 됐나요? RNA. 왜 RNA를 가지고 있죠. 됐습니까? 역전사 바이러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건 역전사 효소 활성이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역전사 바이러스니까 효소의 활성이 필요하다. 라는 거. 최초로 HIV는 누구를 최초의 감염 대상자로 삼죠? 대상자가 두 개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초기에 더 감염이 잘 되는 게 있어요. 더 많이 되고. 어떤 세포죠? 두 가지인데 초기에 좀 더 많이 감염되는 게 있어요. HIV가 좋아하는 게 누구냐면 CD4 플러스 셀들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거기에서 초기는 누구냐면 대식세포에 감염돼요. 됐나요? 그리고 HIV의 막에 존재하는 단백질, 다르게 말하면 당단백질 중에서 여기에서 중요한 GP120과 됐어요. 그 다음에 대식세포라고 먼저 가정할게요. 대식세포에 있는 CD4가 인지를 합니다. 됐나요? 여기에 있는 CD4가 인지를 하게 되죠. 이때 이 결합에 대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게 있다고요. 보조 수용체가 있어요. 이거 말고 여기에서 이 관계에 있어서 보조 수용체가 있어요. 대식세포에는 됐죠? CCR5 이렇게 먼저 대식세포에 감염이 됩니다. 됐습니까? 대식세포에 감염이 되면 이 이후에 잠복기에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감염이 되면 이 이후에 잠복기에 들어가요. 됐습니까? 이 이후 잠복기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서 뭐가 되게 많이 발생하냐면 RNA 바이러스의 특징처럼 돌연변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방향성이 누구한테 이제 일어나냐면 대식세포가 아니고 여기서 대식세포가 아니고 TH셀의 결합이 잘 되도록 돌연변이가 일어나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도입될 때 뭐를 인지해요? 기본 인지하는 건 CD4에 대한 인지예요. 됐어요? 그런데 이 인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돌연변이 된 GP120, 돌연변이 된 GP120, 돌연변이 GP120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CD4와 결합하면 이때 똑같이 보조 수용체로 작용하는 게 됐나요?
CCR5와 CXCR4 됐어요. 얘가 작동하죠. 그렇게 해서 얘한테 감염되면 결국은 얘가 TH셀이기 때문에 뭐가 망가진다고요? TH1셀의 기준과 TH2셀의 기준으로 보면 이것들에 대한 파괴가 세포성 면역을 일어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항체 생성에 관여하는 체액성 면역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효과 때문에 뭐라 부르는 거예요? 후천적 면역 결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ABC는 각각 뭔가 라고 말했어요. ABC는 각각 뭔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농도가 높아지네요. 얘는 뭐가 될 거냐 하면 T세포가 되겠죠. 처음에 농도가 높아지다가 완전히 훅 내려가요. C 같은 경우에는 HIV가 될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오는 항 HIV 항체가 될 겁니다. ABC에 대한 내용이고요. 밑에 HIV와 숙주세포의 결합 특이성을 설명하고, 결합 특이성은 뭐라고? HIV의 GP120과 숙주세포의 CD4 됐나요? 당단백질 CD4의 결합, 그 결합의 특이성 인지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두 종류의 숙주세포, 대식세포와 TH셀 됐나요? 숙주세포에 대해 HIV가 숙주세포에 결합할 때 관여하는 보조 수용체 CCR5와 CXCR4 순서를 해라. 대식세포 CCR5, 그 다음에 TH세포 CXCR4 됐나요? 이렇게 흐름을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맨 아래쪽은 HIV에 걸린 환자가 각종 질병에 쉽게 걸리는 이유는 뭐라고요? 결국은 TH셀, 즉 TH1셀과 2셀을 무력화시킴으로써 후천성 면역의 두 가지 종류, 후천성 면역의 전체인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을 모두 떨어뜨리기 때문에, 모두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각종 질병에 쉽게 걸린다. 즉 방어작용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라는 거. 그래도 제가 그 5번, 10번 이렇게 끊어가는 걸 좋아하니까 마지막 10번은 어렵진 않은 거라서, 알겠죠? 그냥 이렇게 해석이라서 한번 10번까지만 보고, 저 시기가 조금 느리죠. 10번까지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학생의 몸속에 이 내용을 보면 풀이를 보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근데 내용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순간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실수만 하지 않고 약간의 센스를 가지고 어떤 학생의 몸속에 정상적인 세균균으로 기회병원성 세균은 뭐냐면, 나 기회만 있으면 공격할 거야, 이런 것들이에요. 그 독성을 가질 수 있는 것들. 기회병원성 세균 A와 이 세균의 생장을 억제하고 있는 비병원성 세균 B, 그냥 일반 세균, 병원성이 없어요. 근데 A를 너 참아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죠. 가 있다. 근데 얼마의 비율로 있냐면 1대 1000의 비로 있어요. 1대 1000, 1000배나 더 많아요. 이 학생이 식중독 세균 C와 D, C와 D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이에요. 를 포함하고 있는, 이게 중요합니다. 우유 얼마 먹었냐면 100ml의 우유를 72도씨에서 60초 동안 가열하여 마셨어요. 그런데 식중독이 일어났어요. 됐나요? 일으켰다. 즉 표1, 가열 처리 직전 우유 속의 세균 농도 및 가열 처리 시 세균의 10분의 1 감소 시간. 이대로 보시면 안 돼요. 이대로 보시면 뭐냐면 여기를 잘 보세요. 밀리리터당 세균수예요.
됐죠? 그러면 얘는 밀리리터당인데 100ml 먹었어요. 그럼 얘는 얼마 있는 거예요? 100ml에 세포수 100 이렇게 하면 이렇게 위에 적으면 결국은 10,000마리 있는 거예요, 세균이. 얘 100 곱하면 얼마 되는 거예요? 1000마리 있는 거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근데 10분의 1 감소 시간이 10초야. 그러면 60초 동안, 그러니까 6번의 10분의 1 감소가 있다고요. 그럼 10분의 1 되면 하나 떨어지고, 2번 떨어지고, 3번 떨어지고, 4번 떨어지고, 거의 얘는 뭐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되면. 거의, 실제 무슨 말이냐면 거의 세균이 남아있지 않아요. 한번 10초 지나면 1000, 또 10초 지나면 100, 10, 1, 뭐 이게 한 마리를 또 쪼개니까 없어요. 거의 없어. 근데 얘는 30초 해야 10분의 1 지난대요. 근데 60초니까 2번, 10분의 1 되니까 100마리, 그 다음에는 뭐 열균 해도 10마리는 남아 있다고요. 됐어요? 남아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아래쪽 보고 판단을 해라 라고 했는데, 항생제 처리하니까 여기에 보면 최소 농도, 처리 죽일 수 있는 최소 농도가 5, 400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됐던 거예요. 5, 400 기억은 이렇게 비율을 됐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 그런데 있잖아, 사용할 수 있는 게 우리 400 안 돼. 200만 사용할 수 있어. 최소 400은 사용해야 죽일 수 있는데 200 사용하면 못 죽이는 거예요. 됐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C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C는. 아니, 여기서 C 멸균에서 다 죽어버려요. 됐나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이거와 관련된 C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거든 뭐든 어차피 이거 멸균 처리하면 다 죽어버린다니까요. 식중독 못 일으켜요. C는 상관이 없어요. 됐어요? C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D가 살아남잖아요. 됐나요? 근데 D가 식중독을 일으켰을 거라고 실제는 이제 하나의 어떤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그럼 D를 어쨌든가 억제시켜야 된다고요. 됐나요? 그러면 D를 억제시킬 수 있는 건, 여기 D를 억제시킬 수 있는 건 D만 보면 5만 넣어도 억제되네요. 최소 농도. D만 보면, 이건 안 돼. 200 넣어야 되니까 이건 넣을 수가 없어. 되겠어요? 이렇게 넣을 수가 없어. 얘도 되네요. 얘도 되네요. 그럼 이것만 D만 고려한다면, 항생제 저기 보니까 기역, 니연, 디귿 빼고 리얼, 미염 이 네 가지가 다 되네. 그런데 뭐냐면 이게 기회세균. 기회만 있으면 나갈 거래요. 됐습니까? 기회세균의 값을 봐야 돼요. 되겠습니까? 기회세균의 값을 봐야 된다. 그럼 기회세균의 값을 보면, 여기서 보면 기회세균은 병원균은 A잖아요. 됐어요? A예요. 그런데 기회세균 A는 뭐가 있으면 작동 못한다고요? B 있으면 작동 못한다고요.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니은을 처리해버리면 5만 줘도 B가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 A는 B가 없어? 그러면 이제 병원균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안 돼요. 이 처리하면 안 된다는 말은 이해되시겠어요? B를 죽여버리면 안 된다고요. 되겠어요? 여기에서 역시나 B를 죽이면 안 돼요. 그럼 어쨌든 탈락되는 게, 지금 얘는 안 돼. 요것도 안 되고 요것도 안 되고, 얘는 이건 되는데 B가 죽으니까 안 돼. A가 그러면 기회 그 병원균으로서 나타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요거는 요것도 안 되잖아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요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뭐도 죽여버려요? A도 죽여버려요. 그래서 상관이 없다고요. 요거는 달라요. 얘는 죽는데 얘는 400, 얘는 안 죽어요. A는. 되겠죠? 근데 요도 죽고 얘도 죽어요. 어차피 뭐 기회병원에서 너도 죽어라, 나도 다 죽을게, 상관없잖아. 병 안 일어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얘도 죽고 얘도 죽기 때문에 얘는 상관이 없다고요.
되겠어요? 근데 얘도 B도 못 죽이고 A도 못 죽여요. 상관없죠. B 있으면 어차피 A 막아주니까. 그러니까 얘도 괜찮다는 거예요. 됐나요? 얘는 그냥 A를 바로 죽여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얘도 괜찮다고요. 그래서 기역, 그 다음에 리을, 미음 이 세 가지가 저 병을 일으키지 않는 항생제로 딱 적당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혹시나 한번 참고로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원리는 이거예요. 여기 곱하기만 좀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200만 쓸 수 있다라는 거. 근데 400 써야 되면 이거는 효과가 없어요. 200만 쓸 수 있다는 거. 그 중에서 어쨌든 여기에서 C는 고려할 필요 없다는 거. 멸균할 때 벌써 다 죽었다라는 거. D만 D를 죽여야 병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D를 고려하고 하나 더 고려하는 건 A가 나타나지 않게. DA만 고려하면 됩니다. 근데 그 고려에서 A 고려해서 B를 같이 생각해 주셔야죠. B가 A를 억제하니까 A가 있어도 B가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되겠습니까? 같이 한번 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은 미생물학 10번까지 하고 일단 8월 첫째 주 강의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책자 순서가 미생물학, 그 다음에 유전학과 분류학, 그리고 생식과 발생 이렇게 이어져 갈 겁니다. 그런데 그 뒤의 내용을 좀 더 순서대로 가져가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많이 출제되는 게 조금 더 좀 표현이 너무 과합니까? 이게 좀 더 제가 여러분 좀 더 정신이 맑을 때 좀 더 그것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보통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부터 하냐면 그 뒤에 있는 거꾸로 갈까? 완전 거꾸로 가는 게 나을까요? 상관은 없는데, 보면, 완전 거꾸로는 생태학, 발생학, 이렇게 완전 거꾸로 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발생학인데, 앞에 발생학은 그게 붙어 있어요. 세포, 암하고 그런 게 여기에 붙어 있을 건데요. 됐죠? 그런 게 붙어 있어서 그게 조금 그런데 그러면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발생학, 세포학 그걸 빼세요. 그럼 암하고 그 부분 있잖아요. 그거 말고 뒤에 진짜 발생학 적혀 있는 그 목차를 보시면 그래서 발생학, 생태학, 그 다음에는 남은 것들 순서대로 쭉 그냥 순서대로 쳐내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풀이를 푸실 때 즉 미생물학은 끝내시고 다음 미생물을 끝내고 발생학 적혀 있는 것부터 푸시고 순서를 생태학 본인의 순서에 따라 쭉 가시고 그 다음에 앞에 계산하는 분류, 유전, 그 다음에 외우는 분류 이런 것들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순서를 그런 식으로 할게요. 그게 훨씬 낫겠죠. 그렇게 해서 다음은 미생물학하고 발생학 적혀있는 부분들로 가겠습니다. 생태 그리고 돌아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